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며 날씨가 추워졌는데 국회도 다시 급냉정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이제 겨우 움직이나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보시죠.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귀국한 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준영 씨의 성관계 불법 촬영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실명까지 거론된 사설 정보지가 나도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같은 기종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스타 항공도 사고 기종 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학생 한 명의 한 달 평균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29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를 쓰는 액수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영하권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약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대구 1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귀국했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정준영 씨는 이 몰카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공항을 떠났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던 정준영이 돌아왔습니다. 성관계 몰카 논란이 터진 지 하루 만입니다. 긴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쓴 정준영은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웅얼거리며 죄송하다고 했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저거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밀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준영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승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분 만에 공항을 떠났습니다. 성관계 몰카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방송가에서는 퇴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고정 출연 중이던 KBS 1박 2일과 TVN 짠내 투어 등의 프로그램들은 연이어 하차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정준영의 출연 분량도 모두 편집해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 있던 지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유명 연예인들로 불똥이 튀는가 하면 2차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의혹과 관계된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8명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된 가수 용모 씨가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용준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에 연관돼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그룹 FT 아일랜드의 이홍기도 관련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추가로 정준영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여러 명도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현재로선 거론된 다른 동료 연예인들은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로 관심이 쏠리면서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실명까지 거론된 지라시마저 나돌자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JYP는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루머 수위와 내용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방향에 따라 동영상 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연예인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오후 정 씨를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년 전 교제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당시 검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찾지 못했고 피해 여성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불법 촬영이 벌어진 시기는 지난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정 씨가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 정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귀국한 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이른 시일 안에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입대를 앞두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벌여 의혹 전반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리고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발언한 것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먹튀 막장 정권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회심의 한방,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불을 질렀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항의하는 여당과 말려달라는 한국당의 설전으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런 뭐가 있습니까?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국회의장이 말려보지만 역부족. 여야 지도부의 충돌은 20분 넘게 이어졌고 볼썽사나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참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버럭 호통까지 쳤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박수로 그 야유를 덮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는 1시간 연설 내내 이어졌습니다. 격앙된 여당 의원들을 뒤로하고 나 원내대표는 박수와 환호 속에 웃으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연설의 거센 후폭풍 속에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임시국회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센 항의를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원들도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이라거나 나치보다 심하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에 이은 또 한 번의 도발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소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저런 의식과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청와대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국당이 평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한 면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도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볼썽사나운 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준 점에 대해서 참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싸우는 것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향해 고함을 치고 연설을 막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이겠지만은 저희는 저희대로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히면서 법안 처리엔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선거제와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을 하나 더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3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논의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대쪽에 가까운 신중론이 제기된 건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법안까지 묶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꽤 수위 높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 이것저것 갖다가 한꺼번에 갖다가 얹혀놓으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부 여당의 술수에 그것도 다른 여타 법과 연계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는 것은 저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 4당 공조 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야 3당이 제안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맞서 민주당은 소수정당 난립 우려를 제기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9개 법안을 선거제와 묶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반발을 감안해 공수처법과 사법개혁 법안으로 연계 법안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나왔던 국민의 개혁 요구를 이제 국회가 실천해야 합니다.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늦어도 15일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아예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차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한 번 확인된 이견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이 각종 법안과 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바른미래당에 출구를 열어주지 못하면 선거법 논의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유엔이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국가는 20여 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북한에 비밀 핵물질을 조달해줬다는 의혹부터 이란과 리비아, 수단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했다는 혐의 등이 조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리아의 무기 밀매업자 등을 통해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의 소형 화기를 불법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이 배에서 배로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유엔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로 설치를 위한 땅 파기 공사와 원자로 방류시설 인근 새 건물의 건설 장면이 담긴 최근 위성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미사일 관련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고 민간 시설인 평양 순안국제공항도 그 가운데 한 곳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매년 2차례 안보리에 제출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 동부 시간으로 11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미 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괄 타결식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회담 이후 잠잠하던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이 잇따라 입을 열었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이 합의도 기약도 없이 헤어졌지만 여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측의 비핵화 의지가 재천명되는 것은 앞으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실무회담의 실제 가능성들을 보다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절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제재 완화의 길을 미국이 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초급 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결렬과 맞물려 제기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재건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미가 서둘러 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 상응 조치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북미 모두 단계적 해결과 일괄 타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 재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자택에만 머무는 조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석방 이후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섭니다. 일주일 만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건데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회장이 불출석하기로 해서 재판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일주일 만에 열립니다. 보석 이후 첫 공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서는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나와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후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몇 차례 접견한 자리에서 증인 출석에 대비한 재판 전략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검찰 조사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께서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증인을 심문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이 된 후에 판결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첫 재판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십억대 뇌물을 건넨 과정을 기록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은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따져본 뒤 구인장 발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보석 이후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증인들 출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어제 광주 재판에 첫 출석한 전두환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자들이 착각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헬기 사격을 목격한 광주 시민은 검찰이 파악한 사람만 40명이 넘습니다. 나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여기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21일이야.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작심한 듯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헬기 사격 장면을 봤다는 건 프로펠러 소리나 소총 사격 소리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당시 26살이던 정순덕 씨. 총상을 입었다는 남편을 찾으러 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뒤따라오며 약 15분간 총탄을 퍼부은 겁니다. 정 씨가 탄 차량은 부상자를 살리기 위한 헌혈 홍보 차량이었습니다. 계속 차를 따라오면서 또 낮게 내려와서 사격하고 또 이쪽에서 대응하면 또 올라가고 내가 우를 딱 쳐다보니까 드드드드 슝 그러더라고요. 반짝반짝하면서. 군에서 헬기 승무원으로 복무한 당시 대학생은 자신이 본 건 틀림없는 헬기 사격이라고 말합니다. 사격 소리와 프로펠러 소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공원이 약간 높을까 하는 정도 높이였고 헬기에서 사격하는 소리는 부르르 하고 이렇게 나는 그 총소리고 그 프로펠러 소리는 바람이나 좀 급변할 때는 타닥타닥타닥 이런 식으로 납니다. 검찰이 확보한 헬기 사격 목격자는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전 씨의 억지에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이사장을 부르는 등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2월 환경공단에 대한 환경부 감사입니다.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상임감사는 열흘 넘는 감사 끝에 결국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습니다.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 폴더입니다. 그런데 문건 일부가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제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사실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권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한 감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소환 당시 표적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YTN 취재진과의 만남에서도 끝까지 입장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저희 전직 장관님이신데도 최소한 저희가 입장을 좀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 친여권 인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는 검찰은 환경공단 이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글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밝혔어요? 검찰은 불거진 의혹 대부분이 인사 관련 사항인 만큼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절반 이상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표적감사와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57명이 숨진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기 추락 참사와 관련해 미국 항공당국은 사고기 기종의 안전성을 두둔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같은 기종의 보잉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잇따라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보잉의 최신형 여객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에 대해 계속해서 안전성을 평가 감독하고 있다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고를 낸 737 맥스 8이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겁니다. 안전성을 자신한다는 보잉 측의 입장을 두둔한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Whenever you get this, there are often issues that come up that are unanticipated, and if they must be dealt with immediately and significantly, the FAA will issue an airworthiness directive. 하지만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면서 사고기 기종을 보유한 일부 국가들은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737 맥스의 전 세계 운항 대수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가장 먼저 나섰고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몽골, 남아공도 뒤따랐습니다. 캐나다는 당분간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 have the black boxes. It's important for us to determine the cause and then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and we will do so. 현장에서 회수된 블랙박스가 추락 원인을 밝혀내는 단서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5달 만에 추락 사고를 또 일으킨 차세대 주력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잉의 명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타항공도 최근 추락 사고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B737 맥스8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고객 편의와 불안 해소를 위해 B737 맥스8 항공기 2대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기종을 2대 들여와 현재 일본과 태국 등의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종은 국내에 단 2대뿐이지만 올해에만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이 도입 계획을 확정하는 등 장기적으로 수십 대에서 100대 규모로 국내 항공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성접대 대상 명단이 포함됐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장 씨가 작성한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경위를 밝혀줄 것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윤 씨는 2시간 반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리스트에서 봤다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가 아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해. 윤 씨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장 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사주 일가 등에 대한 조사와 과거 검경 수사 과정 등을 분석한 최종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최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활동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뒤 3차례 연장됐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가 추가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오는 31일까지 모든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가상화폐를 내세워 수천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53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코인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고 500%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합성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투자금의 행방을 조사하고 업체의 상위 직급자들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한 달 평균 2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랑 논술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어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압박감 같은 것도 있고. 지난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72.8%, 한 학생이 평균 2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6만 3천 원, 중고생들은 30만 원을 넘는 등 2007년 조사를 시작한 뒤 역대 최고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중고생은 매월 4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입니다. 1학년인데 체육, 영어, 수학, 집에서 하는 학습지까지 한 8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 과목 사교육비는 21만 3천 원으로 7.6% 증가했는데 국어는 2만 1천 원, 영어 8만 5천 원, 수학 8만 3천 원, 사회과학 1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인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년 연속 감속했고 하락폭도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학종은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고 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만큼 해야 될 게 늘어났으므로 사전에 선행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교육당국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안정적 추진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논술, 특기자 전형을 축소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유.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 정책의 불안과 혼란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교육비 조사 항목에 처음 포함된 진로 진학 상담, 즉 입시 컨설팅 비용이 600억 원을 넘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학생 한 명이 1년에 평균 2.6회 상담을 받고 회당 12만 원 정도를 쓴 셈인데 이런 상담 사교육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영향 등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층의 5배를 넘었습니다. 또 모든 소득계층에서 1년 전보다 사교육비가 늘어난 가운데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층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어려운 살림에서도 사교육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원이라는 통계가 좀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학부모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학교만 해도 학원 수업료가 한 과목에 20~30만 원을 넘어서 이 두 과목만 들어도 학원비가 수십만 원인데 한 달에 29만 원은 아무리 평균치라고 해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합쳐서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 73% 수준인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9만 9천 원으로 훌쩍 뛰게 됩니다. 이외에도 또 조사 범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교육비와 통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사교육 비용 조사 대상에는 EBS 교재 구매비나 영유아 사교육비 등은 빠져 있습니다. 영유아를 상대로 한 조기 영어 교육이나 미술, 음악 교육 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제대로 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세울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브루나이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류 할랄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 20억 무슬림이 찾는 할랄 시장,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석권할 수 있다며 공동의 성장 엔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류와 할랄을 접목한 행사가 열린 대형 쇼핑몰. 배우 하지원 씨와 아이돌 그룹 NCT의 등장에 한류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공항에서 행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두 나라 모두의 성장 엔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랄 산업의 허브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서 협력하면 세계 할랄 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재료를 사용한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할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할랄 산업 선도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손잡고 할랄 인증을 받으면 제3의 이슬람 국가에 진출하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이번 행사엔 8개 식품 기업과 11개 뷰티 기업 등 한국 기업 23곳이 참여했는데 할랄 인증 1년 만에 400만 개나 팔린 한국 라면도 있습니다. Usually they will check on the background of the halal cert, and once they confident with the halal certificate, they will
start to. 정부는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를 2022년 3조 달러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랄 시장 노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도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중동이었고 이번에는 동남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시장을 잘 알고 접근하느냐일 겁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숨을 쉬기만 해도 턱턱 막히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이어진 다음 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쟁을 떠나 주변국과 함께 전면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기구를 이끌 적임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꼽았습니다.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가 나흘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에게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측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측근인 김숙 전 유엔 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반기문 전 총장도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 범국가적 기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 구상부터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만큼 귀국 이후 그간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서 봉사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반기문 전 총장의 결정과 기구 구성 등 세부 사안의 조율이 본격적인 출범과 가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닷새 만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올봄 들어 처음 찾아온 꽃샘추위가 미세먼지를 말끔히 몰아냈는데요. 차라리 추위가 고마운 요즘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서쪽 지방도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며 바람이 강해져 미세먼지가 빠르게 해소된 겁니다. 올봄 들어 처음 찾아온 꽃샘추위가 미세먼지의 해결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철원 영하 5도, 파주 영하 4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대구 0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고 주말 아침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는 등 당분간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수수료율 갈등을 겪어온 신한과 삼성 그리고 롯데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수료율 힘겨루기에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다만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입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팰리세이드가 단연 인기입니다. 하지만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로는 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카드사 사이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신한카드만 쓰고 있고 다른 카드는 발급받은 게 없는 상황인데 차를 살 때 새로 발급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도도 바뀔 거고 여러 가지 절차들도 불편함이 많은데 기존 1.8%대 수수료율에서 카드사들은 0.1%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양보해서 0.05%포인트 인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KB국민과 현대, 하나, NH농협, 시티, BC카드는 가까스로 양보안을 받아들였는데 업계 점유율 1, 2위인 신한과 삼성, 그리고 롯데카드는 접점을 찾지 못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수수료율을 둘러싼 삿바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를 여전히 봉으로 인식, 굶어가 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수수료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소비자한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거래가 중지된 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고객에겐 15일 이전 출고분까지 미리 결제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외국산 쌀로 빚은 막걸리를 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적발되고도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막걸리 양조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영장 발부됐습니다. 창고에 쌓인 쌀가루 포대에 외국산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출하를 앞둔 막걸리엔 쌀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막걸리의 주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겁니다. 이렇게 쌀 원산지를 속인 막걸리는 도매상을 통해 홍대 주점이나 일반 마트를 가릴 것 없이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부를 뒤져봤더니 최근 2년 동안에만 137만 병이 유통됐습니다. 달짝지근한 맛에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외국산 쌀가루는 국산의 절반 가격. 이 업체는 앞서 3차례나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때마다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내다 보니 범행은 되풀이됐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낮은 형량을 받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계속 이렇게 위반을 지속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막걸리 업체 대표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 원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서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없애는 등 증거를 없앴지만 주변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늦은 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조등 불빛이 번쩍입니다. 잠시 뒤에 택시 한 대가 급히 사고 지역을 빠져나오는데요. 사람 쓰러져 있네요. 전화해줘야겠지. 쳤나 본데 저 사람이. 쳤나? 서울 해와경찰서는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서 도주 67시간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지우고 차량 세차까지 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영업 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 약물을 불법 투약하고 밀수한 혐의로 28살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버닝썬의 영업 직원으로 일하며 대마와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초중고 학생 휴대전화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16개 가운데 34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식중독을 막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주기적인 휴대전화 소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닷새째 대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가
현지 시간 1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국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국회가 과이도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과 국회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브라질 국경에서 한 달째 묶여있는 국제 원조 물자 250톤을 들여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원조를 외세 침출하며 반대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미세먼지의 위협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태아의 심혈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러커스 대학 연구팀이 임신 초기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의 태아가 동맥과 탯줄정맥 발달이 지연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연구팀은 임신한 여성이나 가임 여성이 미세먼지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사회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18살이 돼서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광주광역시가 청년저축을 장려하는 청년일삼통장에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10달 동안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여기다 100만 원을 더해 모두 200만 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만 19살부터 34살까지의 근로청년이 대상으로요.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급여 소득이 61만 2천 원부터 171만 7천 원 이하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청에서 현장 신청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요즘 지자체별로 택시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에서도 다음 달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됩니다. 경남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겁니다. 네, 홋카이도로 가는 직항편이 추가로 생깁니다. 홋카이도 제2의 도시죠. 아사히카와로 바로 가는 비행편이 이번 여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이 6월부터 10월 26일까지 주 5회 보잉 737기를 투입합니다. 이곳으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어르신 운전자 사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와 야간 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서 고령 운전자의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소외감을 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한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맨날 낙하시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의원님. 그번 날 맨날 낙하사니까. 김한표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자. 맨날 그번 날 낙하시요. 상대방 서로 동료 의원님들을 존중해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서울 마포 돌샘 유치원 원장님하고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님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마포 돌샘 유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동구 돌샘 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 행정실장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44회에 걸쳐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된 꼼수를 써서 교비를 사실상 빼돌리는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 럭키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휴가비 2,100여만 원을 줬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고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 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면서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희야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왜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버닝썬의 불똥이 연예계로 튀었습니다. 빅뱅의 승리가 도화선이었다면 가수 정준영 씨가 기폭제가 된 모습입니다. 대중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아직도 더 남아있을까요? 화요일 나이트 포커스 먼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취재하신 분이에요.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준영 씨는 해외 일정 도중에 오늘 오후 급히 귀국했습니다.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신문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준영 씨 미국 LA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오늘 오후에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의 취재진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공항 상황이 이 사건의 파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되지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강압적인 또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 보도 이 가드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취재진들의 카메라를 밀쳐내는가 하면은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또 분노를 해서 예. 정준영 씨의 모자를 벗기려고 했었는데 그 벗기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하차를 하기로 네. 했고 이르면 뭐 내일이라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네. 혐의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버닝썬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게 단선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버닝썬 사태는 버닝썬 사태대로 가는 겁니다. 네. 아레나도 있고요. 탈세, 마약 유통했는가. 여기에다가 뭐 지금 경찰과 유착. 근데 처음에 나왔던 게 폭행과 성폭행 여부였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성폭행 또는 성관계 동영상. 네. 이게 어찌 보면 합의된 관계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촬영됐으면 몰카인 거고요. 몰카를 찍은 것과 유포한 것 모두 다 강력한 성범죄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일이 이제 정준영 씨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죠. 네. 즉 몰카 동영상 문제입니다. 네. 단톡방이 나오면서 단톡방 안에서 처음엔 승리 씨가 있는 8명의 단톡방에서 성관계 영상이 뜬 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준영 씨가 찍고 이 유포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한 건이 아니고 지금 확인된 것만 10개월 동안 네. 10명, 10명이 지금 등장을 한 거고 아마 네. 더 있을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남성,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네. 있고요. 또 이게 사설 정보지도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 무엇이 진짜 뉴스고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피해를 경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부터 볼게요. 어제 정준영 씨 이 카톡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한 SBS가 오늘 후속으로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인용만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카톡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 보도된 내용만 보면 뭐 강간, 수면제 뭐 이런 단어까지 대화방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그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행위와 관련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죄의식을 갖거나 하지를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이에 대해서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뭐 등장하는 그 화면 속에서 뭐 수면제 먹이고 이거는 특수강간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 뭐 현실 속에서 하는 부분 이거는 특수강간 모의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신들에 대해서 구속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죄가 되는 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준영 씨 본인이 뭐 강간했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웃는 표시와 함께 썼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단 SBS에서 보도한 내용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은 SBS에서 취재 보도를 한 것이고 이게 애초에 승리 씨로 다시 넘어가 보면 처음에 승리 씨가 들어가 있는 성접대 의혹이 지금 혐의가 거의 입증되면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승리 씨가 처음에 밝혔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승리 씨가 소속사 YG를 통해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고 조작 편집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BS 보도에서 여기서 뭔가 해설이나 추정을 달았다면 그건 우선 거두절미하자고요. 드러나 있는 저 단톡방의 대화 내용 자체가 팩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인데 아까 정준영 씨가 강간했네 크크 이 부분은요. 본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남성 연예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플래시를 켜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지금 기절한 상태 아니냐. 살아있는 여성의 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강간했네 크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자가 있을 여지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씨가 핵심에 서 있긴 하지만 정준영 씨가 올린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전원되고 있는 10명의 이제 동영상 외에도 다른 남성 연예인도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이 수많은 여성에 대한 피해가 지금 더 번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도된 내용의 신뢰도가 높고 경찰도 그래서 이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간에 이 사람들도 혐의점을 갖거나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까? 아마 모두들 다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최모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 연예인의 오빠도 역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추측을 할 때는 이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은 좀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준영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피해자에 대한 특정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지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파장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내 이름이 밖으로 거론될 것 같다. 이래서 내가 피해자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례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냐면 정준영 씨가 올린 동영상 속의 여성은 자신과 관계가 찍힌 것을 알았고 뒤늦게 눈치를 챘고 정준영 씨와 이제 이 메신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 같으면 아마 고소했을 거지만 친구한테 잘 얘기해서 이미 보여준 영상 회수하고 삭제해달라는 뉘앙스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 연예인이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몰카에 찍히고 유포됐다. 그럼 완전히 피해자잖아요. 2차, 3차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초에 벌어진 미투 운동이 올해까지 가고 있지만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당하면서
오히려 연희 활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그 잘 말해서 지워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부탁을 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은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게 걸렸다 이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네. 이거를 장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영상을 보내줘, 찍어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유도를 이런 경우에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본 정도이고 유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하기가 조금 합니다만 현재 이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 누군가에게 받거나 자신이 촬영한 것을 제3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불법 촬영을 한 것과 이 형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불법 촬영을 하고서 또한 이것을 유포했다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이 경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이 정준영 씨 같은 부분이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연예계가 발칵 뒤집힌 맞습니다. 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피해자 가운데 연예인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 몇몇 구체적인 연예인의 네. 이름이 떠돌고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남성, 여성 연예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거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와 본인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팬들에게 저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짝입기 보도다. 이름이 거론돼서 좀 오해를 샀는데 자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한 쪽도 있고요. 또 이제 밴드죠. 이모 씨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라. 네. 이건 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관하니 걱정하지 마라. 네. 나는 좀 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일이 없다라는 이 강한 자기 이제 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뭐 H 씨의 소속사. 이 사실은 친하다라고 지금 전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정준영 씨와 친분이 없다. 네. 과거에는 뭐 일부 동명이인이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걸그룹 쪽 아이돌들도 지금 난립니다. 피해자로 지금 거론이 되는 피해자로 거죠. 거론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모두 거론되는 그룹들이요. 국내 탑 K-팝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팀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름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이 소녀시대가 거론이 됐는데 네. 멤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중 한 멤버의 오빠인 남성이 전준영 씨와 함께 이러한 단톡방에 들어있던 멤버 아니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관련이 없는데 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지금 현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함께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또 실명까지 등장하면서 SNS 정보지를 통해서 실명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 속의 주인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름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정준영 씨가 굉장히 그 연예계에서 뭐 인간관계가 굉장히 폭넓은 편이에요. 마당발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자 연예인이든 아니면 남자 연예인이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정준영 씨와 친했던 사람들이 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아닌 거고 일단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타들이 본인의 사생활 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SNS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공유를 맞습니다. 해서 팬들이 그걸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비슷한 단서를 찾는다든지 공개 연예를 얼마든지 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네티즌 수사대가 이미 가동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게 2015년부터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년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준영 씨가 핫하다 보니까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는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본인이 정준영 씨와 친하다. 나는 술 친구다. 모든 걸 털어놓는다. 심지어는 뭐 남자들끼리 해외여행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연예인들이 모두 다 하나씩 지목이 되면서
몇 년 만에 지금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더욱더 그 많은 사람들,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공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난번에 이제 전 여자친구 성추행과 관련돼서 처벌을 받을 뻔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주로 이 단톡방이 개설이 되어져서 대화를 나누거나 영상들이 올라왔던 시기랑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성한다. 그리고 뭐 장난스럽게 촬영한 일부 장면이었다.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2016년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몰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몰카는 아닌 것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 합의하에 찍었다, 장난으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성 쪽이 고소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출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중에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로 덮였는데 지금 2015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0개월 동안 이 정준영 씨의 이런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과정에 2016년 2월에 이게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한 건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몰카 유출, 그럼 합의 관계 유출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했으면 이것도 범죄인데 왜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요 정준영 씨의 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들여다보지 않은 걸까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일상적으로 메신저에 올릴 정도면 저장이 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이것 일부만 발견을 했더라도 지금 2019년입니다. 4년 전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방기돼 왔다. 그 당시 수사에서 좀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정준영 씨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2016년 사건 당시에 정준영 씨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먼저 이번에도 우리에게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저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 역시 촬영 사실을 인정했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네, 2016년에 지금과 비슷한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실제로 검찰의 기소까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까지는 넘어갔었던.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보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거 합의에 찍은 거냐 몰래카메라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고 어떻게 누구에게 이걸 유포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이 영상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경찰에서 이 핸드폰을 자진해서 제출해 줄 것을 그 정준영 씨에게 요구를 했는데 정준영 씨는 이 핑계를 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거나 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수사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이 많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2016년 당시에 수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졌다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일찍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준영 씨가 저렇게 사과를 하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보면 저 사과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팬들과 대중들에게 했던 말은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 그리고 다수의 일들이 벌어져 왔다. 가장 우리 대중들이 충격받은 것은요. 그 안에서 장소가 상가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 난 쓰레기다. 크크크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저렇게 돈을 벌고 인기를 얻었는데 이건 정말 뭐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했던 그 기자회견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이후로도 활발하게 연예 생활을 최근까지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 들어온 거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늘 오후에 정 씨를 정식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인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반인들에 대해서 먼저 현재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의 혐의점을 두고서 일단 입건을 시킨 상황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불법 촬영한 그 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그 강제적인 방법으로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함께 이 단톡방에 있으면서 사진들을 올렸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개인 계정으로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들 역시 이제 불법 촬영물 유포로 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혐의의 성격 또 죄질로 봤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해서 좀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가 구속까지 갈 건지 말 건지는 이 법조인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에 미투가 시작이 되고요. 올해 2년 차가 들어왔고요. 심석희 선수 건 스포츠 미투로까지 퍼져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일파만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몰카 범죄, 성범죄는 엄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대부분 이 경찰은 이 정도 죄질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내일 아마 오늘 귀국했으니까요. 오후에 내일 경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건 뭐 우리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이 최소한의 범죄 혐의만 입증이 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엔 긴급 체포 내지는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든 의혹이 처음에 시작된 곳 강남의 클럽 버닝썬입니다. 김대우 기자는 지난해 7월에 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취재를 하셨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한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역삼파출소에서 출동을 했고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첩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정보가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는 어떤 미성년자가 버닝썬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이제 그 술값을 썼는데 카드로 썼는데 이 카드가 부모님 카드였던 것이죠. 이 부모님이 어디서 썼는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버닝썬에서 쓴 것이 돼버리는 거고 이 버닝썬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 이 술값 자체를 이제 안 받는 형태로 해서 그걸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성년자 출입권에 대해서 무마를 시켰던 것이죠. 한데 기사를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못 쓰셨어요? 워낙 역삼파출소하고 이제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이 함구를 하고 있고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함구했던 것이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버닝썬 논란이 어제 오늘은 완전히 정준영 씨 사건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묻혀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물론 새로 드러난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지만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다른 의혹들도 다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파헤쳐야죠. 우선 경찰의 유착관계 지금 광역수사대로 넘어가 있는데 이거 밝혀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 2천만 원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직경찰관 브로커를 통해서 공동대표 이모 씨죠. 지금 여기서 이 전직 브로커 경찰 출신 강모 씨 본인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밝혀내야 될 문제고요. 과연 이게 유착관계가 일회적인 건지 상습적인 것인지. 그리고 마약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탈세 문제 경찰이 국세청에 이것은 고발하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세청과 아레나의 유착관계도 의혹이 나왔어요.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정준영 씨 문제는 매우 큰 범죄고 충격적인 범죄가 맞고요. 하지만 이 선정성 때문에 다른 마약이나 이 탈세 문제가 절대 덮여서는 안 되고 버닝썬 사건은 버닝썬 사건이고 승리 씨의 단톡방에서 이게 튀어나온 것이긴 하지만 전준영 씨 사건은 또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법적으로 엄단될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예계 핵폭탄이 된 이 사건, 오랫동안 버닝썬 사건 지켜보셨던 취재 기자로서 좀 대중들이 이 사건 바라보는데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추적해달라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사실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연예 기자로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여성을 굉장히 성수단화했다는 측면이 많이 듭니다. 뭐 자신들의 경험을 킥킥거리면서 웃거나 그리고 또 비웃거나 아니면은 또 뭐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예계에서 뭐 물론 이제 여성 팬들이 남성 스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추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대할 만한 이 팬들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줘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봐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절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영화 같은 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여러 번 드렸지만 이제는 영화의 수준도 넘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우 기자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는 정준영 씨 때문에 인천공항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오전에는 여의도가, 정확히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이었는데요.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연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설 중단할까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새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일단 그 부분만 잘라서 보면 이런 말인데요.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문제가 된 연설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반응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말을 잠깐 이렇게 더듬는 맞아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건데 사전에 이 원고가 좀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내용을 미리 배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상대방을 알면서 싸움을 한 겁니다. 저는 일단 원인 제공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럼 비판의 내용은 지금 북핵 협상이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 한미 공조가 어긋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조목조목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내용 설명은 좀 곁으로 두고 이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외신의 어떤 보도를 따와가지고 자극적인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적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씀으로써 갖는 효과와 제1야당의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보다 저런 자극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어떤 반응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내가 조금 한 건을 올려가지고 이걸 좀 자극적으로 씀으로써 네. 지지층들 좀 결집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과의 전선을 확고하게 내가 대결 전선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대표 연설입니다. 거기 나와서 이제 한 것인데 의원들이 많은 막말들을 하죠. 5.18 망언부터 정리되지 않은 게 그냥 쌓여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모독하듯 비판할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네. 품격의 문제나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 교수님 분석해 주셨지만 이 말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만들어진 말이고 네. 전략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놀먹국회라는 말을 들으면서 올해 국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네. 놀고 먹는 국회라는 국민의 비판받고 세비는 또박또박 받아간 분들이 이 국민들의 질타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치 결단을 내리듯 우리 당이 단독으로라도 이 국회 개회를 요구하겠다. 소집 요구서를 내서 개회가 됐습니다. 월요일에 개회가 됐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둘째 날인데 저런 말을 던지면 전 국회가 바로 급냉되면서 바로 파국을 맞을 게 뻔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럼 국회를 어제 열어놓고 오늘 문 닫자고 한 말밖에 안 된다. 이 전략은 매우 잘못된 전략인데 지지층 결집에 아마 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던졌고 본인은 흡족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나왔습니다만 네, 아주 기분 좋은 사실은 지금 시선이었죠. 전국에 독을 뿌린 셈이 됐다. 틀린 전략인데 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원인적으로 한 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대응도 사실 어른스럽지 못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연설을 받기 때문에 그 연설을 보고 나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태도가 저는 정확했다고 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도 격조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 25분 동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중단시킬 정도로 소란을 떨었던 것도 민주당으로서 어른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전엔 청와대 스피커란 말을 듣고도 살았다. 그러나 경청할 건 경청해야 되고 경청을 하면서 오히려 참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국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대응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전국을 급냉시킬 정도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약에 고정 지지층들 결집해서 원내대표 이상을 올리겠다는 전략만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3월 임시국회를 스톱할 정도로 전국을 끝까지 급냉으로 간다면 그것도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서로 간에 비판을 좀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와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국회 좀 선배 의원 격이랄까요?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의원들을 겨우겨우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에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의장님의 경청하란 말씀에는 일견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민주당 출신의 의장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말을 토로했어요.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아까 이제 민주당의 태도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저는 이것은 최고 명언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국민의 반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여당이야 발끈하겠죠. 여당에는 자 냉철하고 차분하고 국민 상식과 국민 공감에 부응하는 정당이 이기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일희일비하고 이게 분노를 터뜨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항의할 건 또 항의해야죠. 여당 의원들의 항의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요. 이후에 그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 대변인 성명 같은 쪽에서 유감이다라든가 조금 격한 표현이 나온 것은 뒤늦었지만 사과드린다라든가 톤다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이것을 바라본 중론은 자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도발을 했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외신에서 따왔을 뿐이다. 끝.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 놀랐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들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중단시킨 것이 폭거라고 이제 지금 보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너무 이 편집된 이
시각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그럼 먼저 손을 내밀고 내일부터 국회 정상화를 하자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발언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이고 전략적인 것이라면 네. 그다음은 국민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국회 문을 다시 걸어 잠그자라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전략이고 도발이라면 노림수가 있을 것인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왜 굳이 지난해 9월의 외신 기사를 인용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좀 불을 질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김정은이 수석 대변이라는 이야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일단 제목으로 뽑았던 내용이고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무슨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저 편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쓸 이유도 없었죠. 그러면서 두 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다음 문제입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나경원 원내대표 생각이 저렇게 무리가 될 만한 단어를 콕콕 집어서 저는 오히려 수석 대변이라는 단어보다는 좌파라는 단어, 그다음에 독재라는 단어가 저는 더 걸려요. 사실은 진보 보수라고 우리가 이념적 성향을 말할 수 있지만 좌파라는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낙인 찍히거든요. 그리고 독재라는 단어는 사실 적절치 않은 거죠.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독재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좌파나 독재라고 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걸 했던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분석을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최근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을 지금 야4당과 야3당과 지금 민주당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이제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를 바꾸고 선거구를 바꿀 때는 모든 게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다가 사실은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국당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민주당이 야3당을 견인하면서 거기 올라타버린 겁니다. 그럼 패스트트랙을 해버리면 그동안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한국당의 배제된 채로 선거제가 통과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강한 발언,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전국을 조금 스톱할 필요는 있겠다. 아마 이런 전략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표연설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연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윤리위 제소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말씀을 하신 지금 국가 원수 모독죄 이것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죄입니다. 없는 죄입니까? 그럼에도 국가 모독죄라는 게 70년대에 있다가요. 87년 이제 지금 현재의 헌법 이후 사라진 죄입니다. 국가 모독죄는 30년 전에 사라진. 오히려 유신 정권 때 이게 악용됐던 죄죠. 자, 그런데 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표현은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수사처럼 자주 등장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또 야당의 인사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격한 비판을 했을 때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게 결국은 국익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으로서 저 이야기는 왕왕 나오던 거긴 해요. 다만 이제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법률 외에 국회의원의 품격 차원에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란은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지금 뭐 발끈했더라고요.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띄워주시죠.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께 머리 숙여서 사과하길 바란다. 북미 협상이 결렬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대변인 발언은 좀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북핵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일단 고초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초된 북미 정상회담 북핵 협상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정 정도 실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못해줄 망정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불을 지른 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대변인 정도의 서면 논평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나경원 대표의 발언이나 그 단어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논의로 치더라도 야당이 지적하고자 하는 북핵 협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깨질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청와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지금 결렬된 이후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마이웨이식으로 지금 남북 경협을 추진해서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한미 간에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통렬한 어떤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제외된 채로 제1야당의 원색적인 비난을 또 빌면 삼아서 내 정책이 옳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나의 정책이 옳다고 밀어붙이면 이건 사실 또 같은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경원 대표의 이 문제 제기 또는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색적 비난하고 민주당의 가장 또 발끈한 어떤 이 대응, 그다음에 국회가 급냉되고 있는 거나 청와대 대응 같은 것도 저는 여당과 야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는 또 하나의 기형적 모습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픈 곳을 찔러줘야 자기 편을 지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또 발끈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줘야 또 자기 편을 또 지지를 또 세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적대적 공생과 의존 관계가 제1야당은 여당을 씹는 재미로 여당은 또 제1야당을 비판하는 재미로 살면서 서로 간에 계속 오가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제3당이 아마 볼면 논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남북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뭐 그런 형태로 한동안 이 냉각기를 오랫동안 겪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되풀이가 되고 있군요. 자, 한 발 떨어져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야 3당의 시각이 어떤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준 점에 대해서 참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이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싸우는 것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 운운하면 대표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다른 정당의 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 대변인 운운하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뻔뻔함과 졸렬함의 극치입니다.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게 자유한국당의 종특이라지만 이번 연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네, 국회가 다시 이렇게 얼어붙으면 지금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이게 또 막히는 거잖아요. 어떤 심정일까요? 네네. 아까 저 궁지에 몰렸다는 말씀 김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도 보이콧을 해왔고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법안 협조를 안 했습니다.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3당과 여야 4당이 함께 합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 그럼 적어도 3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전략인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지는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이 가는 건데 여기다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할 이야기는 자, 우리 안도 있으니 함께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제1야당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데 어제 이미 나경원 대표가 낸 선거제 개혁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역행하는 안이잖아요. 나머지 당들과는. 지난해에 소수 3당, 민주당 빼고입니다. 이 3당들이 염원으로 이 국회 다양성을 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달라. 원래 12월 말까지 심상정 의원 해달라 그랬던 거고요. 1월 말까지는 한번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그랬던 거고요. 전혀 안 만들어져서 지금 3월이 됐고요. 뒤늦게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나머지 당들이 수렴되고 있던 안에 완전히 180도 다른 안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주적으로 몰아가는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판깨자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야3당이 지금 상당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저런 이야기 했을까요? 이거 말려들면 안 된다. 네. 자기 세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다. 이 판에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조금 굉장히 초조해하는 이런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에 상당히 발끈해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상당히 우경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일단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빌미 삼아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마 자유한국당은 당 정체적 차원에서 아마 강경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야삼 등의 어떤 공조를 또 막으려고 하는 그런 또 전략의 일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강경 대응은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건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봐요. 그동안 윤리특위에 제소한 게 그런 여야 의원들의 막말이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아니면 국회가 또 극한 투쟁을 해버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막으려는 그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대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풍경들이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 국회에서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당시에는 지금은 야당 의원이 된 이 자유한국당,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대목들이 지금 몇 개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 경고 새겨들어야. 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로,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비참한 대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야당 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입과 말밖에 없는데 그 입과 말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만주국의 귀태, 이 귀태라는 표현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저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를 일컫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였죠. 그 박정희를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 후손이 현재 한국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격한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일어납니다. 의도성도 있고 즉흥적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막말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아슬아슬한 수위의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 얘기를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15년 만에 가장 늦게 열린 국회, 아무 일도 없이 또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파란 시계는 15사건, 피고인 전두환. 95년 1차 수사 때도 2차 수사 때도 헬기 사격에 관한 증언은 있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수사 결과 발표할 때 헬기 사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 없습니다.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훼손한 전두환 죄를 물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올라오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드르륵 쏴는 거라. 또 손을 드르륵 쏴니까 내가 얼마나 한명이 더 쐈는데. 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날이 21일이요. 하여튼 1시 넘은 사이부터서 2시 그 사이에 발포 처음 시민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발포한 시간이 21일 날 오후 1시라거든요. 5월 19일부터 31사단의 무장 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진짜 위에서 쏘네? 이렇게까지 하고 그 쏜 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이완식님도 봤단 말이에요.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8곳에서 목격하였고 헬기 조종사 여러 명으로부터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왜 그것을
극구 부인하느냐, 알권이 발동했다, 정당 방위를 했다 하는 말이 이것으로 내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100% 깨져버린 거라. 집단 발포에 대해서 무장을 한 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내 증언한 것이 그거 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여기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내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 정리합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국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내일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들은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초중고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앞서 내일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택에 머무는 조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일주일 만에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예정대로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에는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꽃샘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또 피해자라는 오해를 받아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순간에까지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몰지각한 범죄 행동이 없었다면 그 행동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부추긴 또 다른 가해자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에서 맞붙는 절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유쾌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남자부는 겸손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디펜딩 챔피언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처음 진출한 절친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차 감독이 일단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분명 틀린 시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좀 절박하게 좀 더 욕심내고
좀 악착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감독과 초중고 동창인 차 감독은 학창 시절을 언급하며 기를 죽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와서 제가 볼도 좀 던져주고 저리 가라 하면 또 절로 가서 공 주소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랬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많이 컸네요. 정규리그 우승팀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두 감독의 신경전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신경전만큼 경기 내용도 치열하게 전개되길 내심 바랐습니다. 열심히 해서 김천 갔다 서울 갔다 김천 갔다 이렇게 해서 연습 많이 하고 세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남자부는 때 아닌 겸손히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른 정지석이 먼저 자세를 낮추자 또 다른 MVP 후보 현대캐피탈 전광인이 뼈있는 칭찬을 건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큰 선수도 아니고 선수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살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앞에 있을 때는 또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 있던데 또 이렇게 앞에 카메라 옆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참 프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사상 처음으로 우리카드의 본배구 진출을 이끈 신영철 감독도 겸손 분위기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봐도 뭐 현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정강인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4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뭐 이런 선수 한 명 있으면 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김구야 미안하다. 역대급 순위 경쟁을 벌이며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올 시즌 V리그는 오는 15일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에 막을 엽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해 본격적인 야구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 시즌 스폰서를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키움 히어로즈는 고척돔 경기에서 새 외국인 투수 에릭 요키시의 4와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와 박병호의 선제 홈런포 등을 앞세워 LG를 4대1로 눌렀습니다. 기아와 롯데, 하나와 삼성도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10개 구단은 23일 정규리그 개막전까지 팀당 8경기씩을 치르면서 마지막 전력 점검에 나섭니다. 세계 선수권을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임효준과 황대헌, 쌍두마차를 앞세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선 남자 대표팀은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세계 선수권에서 모든 종목을 석권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한때 세계 정상에서 멀어졌던 남자 대표팀에게는 꿈에 그리던 금이 환영입니다. 작년에 4등으로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해서 올해는 한번 종합 1등을 한번 1등까지 생각을 하고 시합에 불가리아로 간 건 사실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잘 보완을 했던 것 같고 임효준은 이번 대회에서 1000m와 1500m, 3000m 슈퍼파이널과 5000m 계주까지 4종목을 휩쓸며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대현은 우리의 취약 종목이던 500m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해 이 종목 최강자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임효준과 황대현을 앞세워 우리 남자 쇼트트랙은 6년 만에 개인 종합 1, 2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배울 점 배우고 또 경쟁할 때 또 경쟁하니까 서로 이제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잘해서 임효준과 황대현 쌍두마차는 앞으로도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전성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선수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치열한 몸싸움까지 펼칠 정도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경환과 이준서, 박지원 등 새 얼굴들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 남자 대표팀의 선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축구 6위 오리온이 연패에서 탈출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리온은 전자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석점슛 3개를 포함해 19점을 올린 허일영의 활약을 앞세워 82대 69로 승리를 거두고 3연패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7위 DB와의 승차를 1.5경기로 벌린 오리온은 정규리그 2경기를 남기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현대모비스는 SK를 106대 86으로 크게 이기고 4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오는 26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맞붙는 콜롬비아가 정예의 멤버로 팀을 꾸렸습니다. 케이로스 콜롬비아 대표팀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AS 모나코의 라다멜 팔카오 등 간판 선수들이 대부분 포함된 A매치 명단 23명을 발표했습니다. 피파 랭킹 12위 콜롬비아는 오는 22일 일본과 또 26일 우리 대표팀과 차례로 맞붙는데 우리 대표팀은 역대 전적 3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스타였던 지네딘 지단이 9달 만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이 부진한 솔라리를 경질하고 지단 감독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